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1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원입니다. 저의 모습을 보니까 월요일인 게 너무나 표시가 많이 나네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각 아니에요. 지각 아닙니다. 한 1분 정도 조금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지각 아니고요. 저는 제 시간에 왔어요. 자, 여러분 주말 뭐하고 보내셨나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그것도 생애 처음으로 남해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남해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전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해를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뭐 남해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거기에 이제 보리암이라는 유명한 또 절이 있다고 해서 거기 또 올라갔다 오고, 정말 짧지만 굵고 짧은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충전을 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피곤하죠? 충전했는데도 뭔가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좋았던 기억을 걸음 삼아서 저는 이번 일주일 그리고 9월 남은 또 2023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좋은 월요일 보내셔야 할 텐데요. 혼자서 간 거 아니고요. 가족들 다 같이 갔어요. 가족들 다 같이 쫙 몰고 좋은 데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마감 브리핑 주말 사이에 좀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하락을 한 건지 잠시 후에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홍콩 법인장 함께 할 텐데, 지난주 ARM, 암 상장이 굉장한 이슈였죠. 과연 암의 상장 그 이후에 수급은 어떻게 또 풀어갈 것인지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장 대표님, 보리암이 기도빨이 아주 잘 듣는다고요. 정말요? 기도한 내용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하고 왔어요. 그럼 기도빨 잘 되면 저 좋아지는 거예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니죠. 다시 정색하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 이게 장중에 좀 상승 하락폭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이 장 초반 대비해서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1.2%, 그리고 다우 지수가 0.83%, 나스닥 지수가 1.5%나 하락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을 펼쳐가고 있으면서 작년 11월 이후에 고점 부근이 모두 브렌트도 그렇고 WTI도 그렇고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야기 있었는데, 이번 주 FOMC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금리 인상 안 할 거라는 거. 근데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닌 동결,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장은 늘 끝날 때까지 금리 인상의 종료까지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시장이 좀 부정적인 또 심리를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주가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트리플 위칭 데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컸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유가의 강세, 지금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한 30% 넘게 유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향후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까지 공급 부족이 지금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좀 탄탄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국제유가 배럴당 $100를 넘어설 것이다, 근접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이 내놓은 내용을 보면요, 산유국들의 감산 이어간다면, 지금 사우디, 러시아 감산 얘기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연말 전에 브렌트 기준으로 $100를 넘어설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브렌트 기준으로는 $90 중반이죠. JP모건 쪽에서는 유가가 단기적으로 배럴당 80에서 $100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 의견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낼 수 있는 의견인데, 어쨌든 지금 $100라는 단어가 최근에 유가가 막 올랐을 때 한 달 사이만 하더라도 기술적인 저항이 $90다. 그래서 올라도 요 $90
위를 쉽게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 텐데 너무 또 가뿐하게 넘어서면서 다시금 그 상단이 $100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발표됐었던 경제지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67.7로 기록이 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69.1을 하회를 했습니다. 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로 직전 달에 비해서는 3.5였는데 하락을 했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7로 직전 달 3%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11개 섹터, S&P 500에서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술주, 반도체주가 일제히 좀 하락을 하면서 가장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임의 소비재, 에너지, 통신, 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1% 이상을 하락을 했습니다.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제유가가 올라도 에너지주들이 좀 하락을 한 게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빅테크 종목들도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330까지 미끄러졌고요. 애플 주가도 0.4%대 하락, 그리고 0.5% 하락한 구글, 아마존의 주가가 거의 3%대 밀려났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함께 0.6%, 그리고 메타가 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버텨서 그런지 낙폭이 좀 컸습니다. 3.6% 넘게 하락하면서 $300를 겨우 지키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디즈니가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3% 오르면서 $85 선 마감이 되는 모습이 기록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주 1.5% 엑스모빌, 쉐브론은 0.4%, 옥시젠다 페트롤리움, 코노코필립스의 주가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안 좋았어요.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가 3.69% 하락했고요. AMD가 거의 5% 가까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넘게 하락했고,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도 직전일에 상장해서 주가가 25% 넘게 올랐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사실 올랐거든요. 근데 본장에서는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다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건 대만의 TSMC가 주요 공급업체에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반도체주들의 투심을 좀 악화하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량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자동차주들이 이것을 좀 크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지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포드 같은 경우에는 0.6% 소폭 하락했고요. 제너럴 모터스는 0.8%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이제 빅테크 쪽 그리고 테크주 가운데서 오라클 정도만 반등을 했고 어도비의 주가가 4% 넘게 빠졌죠. 어도비는 시장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아쉽게도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 상승 랠리를 펼쳤었던 일라일 릴리가 고점 대비해서 슬금슬금 조금 밀려나더니 금요일장에서는 2.7%대 조정. 반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0.64%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CVSS도 1.3% 올랐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몇 가지 좀 확인해 보자면요. 도어대시는 투자의견 월가에서 투자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2.5% 하락했는데 대출 상환 재개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 고객들의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뭐 이런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또 직접 해먹는 것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죠. 배달료도 있고요. 그래서 요 예약 위험의 발생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근데 사실 도어대시가 올해 주가가 6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 좀 내려갔고요. 반대로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객들의 주문 패턴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향의 배경이 됐고요. 주가는 거의 1%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FOMC가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페드워치에 따르면 거의 동결 가능성이 99%에 이르르고 있고 11월 회의까지 동결 가능성도 70%를 넘어선 가운데 어쨌든 그 점도표상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인상을 FOMC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그리고 11월까지의 이러한 아직은 끝나지 않은 항상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아예 종료했다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항상 뭐 우리에게는 카드가 남아있다, 데이터에 의거하여 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 시장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내가 맞을 매가 한 대가 더 남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불안감을 갖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 시장 좋을 때는 에이 뭐 인상 한 번밖에 안 남았고 이번에 동결할 거야 이러면서 또 긍정적인 희망회로가 돌아가기도 하죠. 근데 주말 사이에는 어쨌든 좀 불확실성, 불안감이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ARM, 암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2분을 막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느낌이 좀 달라요. 오늘 좀 차분해요. 안정을 찾은 느낌? 그래요? 5시간 운전해가지고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봐주신다니 감사하고요. 아니, 제가 오늘 머리가 열심히 드라이를 했는데 좀 저희 동네는 비가 좀 내려가지고 습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묶었는데 조금 다른 헤어스타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긍정적으로, 이거 봐요. 같은 것을 두고 다른 해석이 있잖아요. 우리 시장이나 뭐 보여지는 애티튜드나 뭐 이런 것들도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과연 그 ARM 비롯한 시장 이야기 이분과 나눠볼 텐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홍콩으로 연결 안 하고요. 이분이 또 홍길동처럼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어제 오셨다고요? 어제 밤에 도착했습니다. 네. 마일리지 많이 쌓으시겠네요. 회사 얘기하면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어쨌든 네.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실 것 같아서 나중에 은퇴 후에 또 아주 편안하게 또 여행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먼 미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출장 다니는 걸 네. 참 좋아해서 근데 네. 가본 적은 없어요. 자, 지난주에 IPO의 최대어 ARM, 암이 상장을 네. 했는데, 상장하고 나서의 20% 넘는 주가 상승, 그리고 나서 많이 올랐죠. 금요일장에는 4% 정도 빠졌어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은 그 이틀 동안 움직였던 그 시장의 반응으로 네. 미래 전망 예측을 하는 게 좀 아직은 좀 너무 그쵸. 섣부르긴 하지만 우선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ARM이 상장이 가진 의미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이제 이번에 ARM 상장이 2021년 리비안 이후로 네. 가장 최대어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사실 2021년 이후로 IPO 시장이 굉장히 지금 주춤해 있었던 그 시장인데, 이번에 좀 확실히 분위기를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 나스닥 상장으로 사실 나온 주식이 그 IPO로 판매된 주식, 발행된 주식이 한 9,55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억 주 조금 안 되게 나왔고, 전체 그 가지고 있던 주식에 비하면 한 8%가 조금 넘는 9%가 네. 조금 넘는 이제 그 정도 이제 나왔는데,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가 원래 100% 가지고 있던 기업이에요. ARM 같은 경우는 원래 상장되어 있던 거를 이제 그 100% 유치하면서 비상장으로 전환시켰고, 이번에 뉴욕에 재상장 시켰는데 약 7조 원 정도의 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뉴스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암의 CEO인 렌 하스 같은 경우가 이제 나와서 즐거워했던 그런 모습인데, 사실 목요일에 상장하고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때 사실 암 이펙트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3대 지수들도 다 오르고, 그리고 네. 기술주들도 재조명 받았던 이제 네. 그런 하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암이라는 기업을 네. 우리는 뭐 반도체 관련한 기업, 뭐 설계 뭐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좀 네. 자세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핵심은 다 아시는 것 같고요. 지금 ARM, 암 혹은 ARM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기업들과 다르게 반도체를 실제로 생산한다든지 이제 그런 기업은 아니고, 설계에 대한 이제 지적 재산권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U, NPU, 그리고 NPU 같은 게 이제 뉴럴, 이제 그 인공지능 기반 연산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유닛의 아키텍처를,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그 구조에 관한 이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로열티를
받거나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게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고 네. 아래 이제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제 ARM은 이제 세미컨덕터 파트너, 이제 반도체 회사들을 파트너로 삼고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은 그걸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OEM 커스터머한테 공급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ARM이 설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다양한 기술 같은 경우는 아마존, 알파벳, AMD, 엔비디아, 퀄컴, 삼성 등 다 사용하고 있고요. 모바일 프로세서 안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어가요. 네. ARM 기술을 사용한 게. 그리고 지금 이번에 ARM이 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그 AI 쪽으로도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오는 게 ARM이 모바일에선 굉장히 잘하는데 그 뭐 개인 PC 혹은 뭐 사무용 PC 같은 노트북에는 사실 아직 별로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한 10%가 조금 넘어가는데 2027년까지 25% 이상 늘리겠다. 동시에 이제 데이터 센터로도 진출하겠다라는 게 사실 이번 ARM의 그 상장의 출사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달성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최소한은 이제 그 특히 애플 맥북에 사실 ARM 칩셋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ARM 베이스의 칩셋들이 그러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재조명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상장 이후에 이틀 동안의 주가 물론 뭐 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네. 한번 볼까요? 우선 첫날은 너무 좋았었죠. 25%. 저희가 25%. 이제 지난주 사실 금요일 날 이 암상장의 그 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남욱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IPO 하고 나서 요 정도 오른 게 딱 적당하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이게 뭐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빈페스트가 상장했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동일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좀 이때 다시 말씀 좀 드릴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상장하고 한 15에서 30% 사이 정도 오르면 상당히 성공적인 상장이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르면 물론 좋겠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이거보다 안 오르면 사실 이제 상장이 거의 뭐 실패했다라고 봐도 되는데 딱 적당한 수준의 상장인 것 같고 첫날 이제 12시가 좀 넘어서 이제 첫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네. 한국 시간으로 자정 새벽 1시간 넘어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지금 보시면 위쪽이 주가고 아래쪽이 거래량이거든요. 네. 거래량이 이렇게 치솟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엄청난 거래량이 그때 나왔는데 딱 이제 체결되고 주문이 막 잡히는 그 순간 거래량이 저렇게 치솟은 거군요. 맞습니다. 순간 이제 대기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다, 네. 이제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뒤로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쭉 체결되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번에 그 IPO의 밴드 가격에서 최상단인 51불에 결정이 됐거든요. 이번에 결정이 되고 이게 그 종가 기준으로 63불까지 올라서 종가가 나왔는데 그 뒤로는 이제 뭐 금요일은 조금 하락했죠. 4.5% 하락했지만 여전히 이제 IPO 가격 대비하면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던 이제 그런 케이스고 현재 시총이 81조예요. 81조. 그 달러 기준 62.3빌리언인데 81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암 상장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상장 전부터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관심이 컸는데 맞아요.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보면서 좀 그 가늠을 해볼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제가 요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 AI? 인간. 네, 저희 AI는 사실 IPO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기업은 처음 상장하는 게 아니라 영국에 이미 상장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쪽의 데이터로 이렇게 뭐 데이터가 있는데 2016년에 상장이 폐지가 됐고요. 네네. 그 이후에 보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한 6, 7년 가까이 지금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이후에 비상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정보가 공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IPO의 최대 승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손 회장님 아니에요? 물론 손 회장님 제일 많이 보셨지만 그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벌었던 게 아마 KPMG일 거예요. KPMG? 제가 기억하는 게 맞아요. KPMG가 요 딜로만 1,200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받았어요. 1,200억이요? 1,200억 원. 네.
왜냐면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 영국 기업인데 이거를 미국 회계 기준에 맞춰서 네. 바꿔야 되고 또 이게 그 사업 구조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라이센스를 주고 또 서브라이센스를 주고 네. 이 과정을 다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해서 1,200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KPMG가. 좋겠네요. 네, 좋죠.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AI는 그래서? 안 되고 인간 제 그냥 경험적인 네. 걸 좀 요약해봤는데 그 암 상장 이후에 방향성을 한번 4가지 정도로 좀 봤어요. 네. 우선은 그 분석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는 신주 발행 물량이 생각보다 제한적이에요. 물론 빈페스트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빈페스트는 거의 한 1%밖에 상장이 안 돼서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행한 물량이 9.4%예요.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지만 큰 물량은 분명히 아니에요. 전체 물량의 10% 미만 정도가 신규 발행이 됐고 또 그리고 코너스톤 인베스터라고 초석 투자자라고 번역하긴 했는데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AMD, 인텔, 삼성전자 등이 각각 작게는 1,000억에서 크면은 한 2,000억 가까이씩 자금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보면은 이런 코너스톤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가나요? 뭐 지분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참가를 한 거예요, 사실. 왜냐면 어차피 장기 파트너십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에서 아마 요청한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백기사 같은 네.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면 유통 물량이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네. 번째로. 두 번째는 이번에 IPO가 재밌게도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만 실시를 했어요. 사실 네. 개인들한테는 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사실 이제 대형 기관들 위주로 사실 많이 이번에 자금 모집을 했는데 그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보통 펀드도 보면 샀던 종목 금방 바로 안 팔거든요. 그래서 사면 최소한 뭐 3에서 6개월 정도는 미니멈으로 가져가는데 그런 투자자 대상으로 발행을 하다 보니 사실 가격의 단기 수익 가능성이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공매도 공급 물량 역시도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건 그냥 제 완전 뇌피셜입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뱅크가 이거를 공매도 물량으로 풀 건가 안 풀겠죠. 그리고 코너스톤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아마 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그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공매도로 풀 수 있는 물량이 최대 33%예요. 근데 보통 33%까지 안 하고 보통 한 20% 내외에서 공매도 물량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럼 전체 발행 물량 중에서 20%다라고 하면 8% 기준으로 보면 한 1.6% 정도까지는 공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초반에는 최소한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사실 상장 이후 시기로 미뤄진 개인 투자가들의 참가라고 적어놨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볼륨 보셨던 것처럼 초기에 지금 굉장히 크게 트레이딩 볼륨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전 대부분이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IPO에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접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장 초기에는 꾸준한 매수 우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 아닐 수도 있을까요?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수 편입 가능성이에요. 지수 편입 가능성. 일단 S&P 500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아직은 뭐 영국 기업이라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S&P 500은 그렇겠네요. 그 부분 생각 못했구나. 영국 기업이잖아요. 아, 해외 기업이 안 되니까 일단 S&P 500에는 안 되는데 그러네요. 뭐 다른 뭐 반도체 관련한 ETF 이런 데도 들어갈 수도 지금 있고요. 사실 들어오기 전에 반도체 기업들 네. AUM 전체 찾아봤는데 한 220조 원 정도 돼요. 220조 원 정도 돼요. 지금 ARM이 여기서 비중을 차지할 게 어느 정도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사실 보면은 그 1%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 2.2조 가까운 자금이 사실 기관 투자가에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테크 섹터로만 사실 한정한 거예요. 나머지 사실 이제 그 지수들 같은 경우도 또 다르고 사실 뭐 S&P에는 이건 제 실수네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이 적었는데 S&P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뭔가 미국 당연히 들어갈 생각했어요. 부끄럽습니다. 네. 다만 영국 기업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럼 영국 지수들에 편입이 될 거예요. 그렇죠. FTSE 영국 지수라든지 아니면 디벨롭 마켓 지수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유럽 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지수 편입 가능성이 보통 지수들마다 지수 구성 종목을 리뷰하는 기관들은 달라요. 어떤 데들은 3개월마다 리뷰하는 데도 있고 네. 지수 회사마다 다른데 뭐 6개월마다 리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지금 요거를 어디랑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거 아니냐면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이것도 1대1로 비교는 안 되겠지만 네. 테슬라의 경우도 보면 2019년에 제 기억하기로 아마 지수에 편입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한다. 2020년에 편입이 됐구나.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매 지수 리뷰할 때마다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갑로들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테슬라는 시총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 편입이 늦었냐라고 보면 실적이 없었어요. 적자 기업이어서 그랬었어요. 네. 사실 테슬라는. 근데 반면에 ARM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매출 마진이 거의 96% 정도 나와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조기 지수 편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패시브 자금들이 빨리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워낙에 또 좋은 기업이고 네. 탄탄한 기업이다 맞아요. 보니까 ETF 쪽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ETF에 또 편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청사진 그 외에 ARM이 가지고 있는 뭐 향후 이뤄야 될 과제나 또 네.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뭔가 밸류를 조금 더 시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될지에 대한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사실 ARM 같은 경우 이번에 AI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관련한 실적을 실제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많이 많죠. 말이 많은데 그 사실 ARM이 지금 데이터 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이 바로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가능성은 있느냐라고 보면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열어둘 수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AI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공급이 딸리는 상태예요. 수요는 엄청나게 있는데 공급이 모자라고. 사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리스크에도 노출이 돼 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변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 상태예요. 다변화 니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IBM이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스타트업 기업들도 AI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은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ARM이 충분히 네. AI 시장 쪽으로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7%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늘릴 수 있느냐가 사실 암의 그 재평가의 가장 큰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거. 리스크도 있어요. 리스크는 사실 ARM이 지금 앞에서는 제가 계속 거의 독점 기업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현실도 사실 맞아요. 현실도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게 맞는데 지금 RISC-V라는 요게 지금 ARM에 대항하는 그 오픈 플랫폼이 사실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ARM과 좀 그 잠재적인 경쟁자가 있는 그 RISC-V가 지금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암차이나 관련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암차이나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보셔서 알긴 하시겠지만 암 같은 경우는 중국, 암차이나가 원래는 이제 유통 기업으로 이제 유통만 이제 하고 있었던데 그 부분이 사실 내부적으로 좀 이제 그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그 반독립 상태에 비슷한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암차이나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 앨런 우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반기를 들고 암차이나의 독립을 이제 시작을 하다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할지 좀 모르겠지만 지금 암 상장 직전에 사실 그분이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소프트뱅크하고 중국이 다시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리스크들을 감안해 보면 파트너십 구조를 훨씬 더 단단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그게 이제 대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다른 IT 관련한 기업들과 영향을 좀 이렇게 암 상장이 미치게 될 텐데 전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치게 될까요? 지금 사실 그 아까 리비안 얘기를 드렸는데 리비안 2021년 10월에 아마 상장이었을 거예요. 그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 한 1년 반값
1년 반 가까이, 1년 반이 아니군요.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 시장 대어들이 거의 물이 말라 있었거든요. 거의 말라 있었는데 이번에 왜냐면 사실 불안불안하기도 그쵸. 하고 이런 그 고금리 시점에서 기업 상장했을 때 밸류에이션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이번에 그 ARM 상장의 성공이 해소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심리 들고요.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청약률이 사실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들 때문에 청약이 되네 안 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12배 이상의 청약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 상장 마감도 하루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런 확실히 좀 불안감이 있는 ARM 같은 종목들도 상장을 잘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나머지 기업들의 그 자신감을 북돋아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사실 소프트뱅크 안에서도 지금 상장 대기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틱톡 같은 뭐 바이트댄스 그런 기업들도 있고 나머지 이제 소프트뱅크 밖에도 지금 VC나 PE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올 연말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상장 준비한다 그러고 시간은 사실 걸리기 때문에 올 4분기 혹은 내년 초에 이제 재밌는 기업들이 많이 다시 또 시장에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IPO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씨가 말라가지고 맞아요. 물이 마르고 씨가 네. 말라가지고 없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좀 이렇게 활기를 되찾으면 전체 시장에도 좀 뭔가 이제 뭐 유동성적인 부분이나 그럼요.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네. 좀 증시 자체가 같이 한번 조금 더 좀 활발해지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저희 채팅창 보니까 계속 유가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데 네. 유가 지금 시점에서 사실 제일 가장 제일 큰 위험이에요. 그쵸. 제일 큰 위험이고 유가가 지금 90불 넘고 100불을 정말 갈 수 있을까는 지켜봐야겠지만 네. 사실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경기 회복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소비자 심리는 둔화는 되지만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이제 공급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하나 봐야 될 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쵸. 지금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 수요가 다시 폭등하는 시점이 얼마 남진 않았어요. 이제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유가가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이 유가를 막을 수 있는 건 사실 미국 안에서 셰일 가스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사실 나머지 변수가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미국이 사우디 대상으로 얼마나 이제 로빙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최근에 고조화되고 있는 중국과 중동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미국의 입김이 예전 같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유가 상승은 시장에 부담은 안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유가가 90에서 100불 가까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현재 시장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네. 국면인 금리 추가 인상이나 금리 인하의 연기라는 이벤트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술주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뭐 악재와 또 호재 다양한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는 미리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잘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대응이 제일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홍콩에서 어제 바로 돌아오셔서 오늘 함께해 주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사법인장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